안녕하세요. 박지음의 불면을 잊은 긴긴밤입니다. 저는 불밤을 책임질 박지음 소설가이고요. 잠들지 못하는 여러분의 밤을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냥 이 방송을 틀어놓고 듣다가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 소설집 내바강가에서 우리는 중 영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진도에는 영등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라고도 하는데요. 진도에는 뽕할머니에 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군면 회등리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피해 의심면 모도의 섬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뽕할머니를 두고 간 거죠. 뽕할머니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매일 기도를 해요. 어느 날 무지개가 보이고 바람이 불더니 섬까지 이어진 길이 열린 거예요. 물론 뽕할머니는 기진해서 죽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었대요. 그 뽕할머니를 기리는 제사를 매 봄에 했는데 그게 지금의 영등축제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진도에 살았는데요. 영등축제가 열리면 그곳에 가서 바다의 난길을 걸었어요. 저는 봄이 오면 그 바다로 난 길이 떠오르면 설레곤 한답니다. 그 바다에서 펼쳐지는 러브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영등. 길이 열린다! 소년이 바다를 가리키며 외쳤다. 리아는 그 순간 자신을 향해 빛이 터지며 일시에 길이 만들어지는 환상을 봤다. 세상의 모든 길은 바다 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 섬에서는 바다가 열리면서 길이 생겼다. 길은 소리와 함께 열렸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길 끝으로 고개를 돌렸다. 반대편 길 끝에서 해풍에 실려오는 꽹가리 소리가 들렸다. 진과 꽹가리와 장구를 둘러맨 풍물패가 그 섬에서 걸어왔다. 고가를 쓰고 무명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기수가 든 깃발이 맨 앞에서 모색으로 펄럭였다. 꽹가리와 장구 소리가 울리며 바다를 뒤흔들었다. 리아는 200여 명의 축제 인파와 바다를 둘러봤다. 휴대폰 카메라의 셔터음이 일시에 찰칵찰칵 들려왔다.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쓴 인파가 너나 할 것 없이 장화시는 발을 길에 내디뎠다. 인파는 갯벌이 드러났을 때 바글거리던 꽃게태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길이 연결된 섬을 향해 걸었다. 바로 앞에 가까운 무인도가 있었다. 그러나 길은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휘어져 의심면 모도와 연결되었다. 고군면 회동리에서 시작된 바닷길은 의심면 모도까지 2.8km라고 했다. 휘어진 길은 거리가 제법 멀었다. 갯벌 바닥에는 잔돌과 바위가 보였고 물이 고여있거나 젖어 있었다. 따개비나 굴이 붙은 돌이 길 곳곳에 있었다. 길은 회동 바닷가와 모도 바닷가에서 연결된 다음 서서히 넓어졌다. 폭죽 터지는 소리가 났다. 방송이 들렸다. 길이 열리는 시간은 1시간가량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모도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혹시 모도에 갔다가 길이 닫히면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오세요. 맨 앞에서 서둘러 출발한 일행이 길 중간에서 풍물패와 만났다. 인간띠가 연결되자 바다 중간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갈라진 길 옆에는 바닷물이 있었다. 파도가 길과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갔다. 썰물이었다. 잠시 후 파도는 몸을 뒤집어 길을 덮으러 밀려올 것이다. 그무모 시간은 들숨날숨처럼 짧았다. 길 옆의 바닷물이 깊지 않아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기도 했다. 발을 헛디딘 사람은 사흘 후 봄바다에서 해수욕을 했다. 물에는 팔뚝만한 숭어가 있었다. 물에 들어간 사람이 숭어를 잡아 팔딱이는 생물을 통에 담았다. 사람들은 길에서 주먹만한 소라를 주워들고 길이 열렸을 때보다 더 큰 기적을 본 듯 탄성을 질렀다. 개들은 바위 사이에서 기어다니고 있었다. 꼬마들은 조개나 전복을 주워들고 환호했다. 리아, 걸어가보자. 이모가 손을 내밀고 말했다. 리아는 바닷길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 서늘한 기분을 느꼈다. 아니, 이 섬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뭔가가 달랐다. 서울의 이모집에서 느꼈던 안원함과 편안함이 사라지고 사방에서 몸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길가의 나무나 바위나 바닷가의 돌멩이 하나까지 말을 거는 느낌이었다. 바다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와 소금 섞인 공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긴장한 리아의 속을 눈치챈 이모가 눈으로 웃었다. 이모는 자신의 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리아의 볼을 가리켰다. 이모는 보조개라는 영어 단어를 생각하는 듯했으나 쉽지 않은지 다시 레츠고를 외치고 고갯짓을 했다. 리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모의 손을 잡고 인파를 따라갔다. 존이 기숙학교 전학에 대해 통보한 것은 9학년이 시작되고 4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학기가 1월부터 시작된 이 학교는 리아가 1학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다. 추수감사절 연극을 할 때마다 존과 엄마는 리아를 보러 왔다. 리아가 7학년이 되던 해부터 존은 학교 행사에 오지 않았다. 엄마만 왔다. 1년 전 엄마가 죽고 나서 존은 주말이면 여자친구를 만나느라 집을 비웠다. 리아는 혼자서 텔레비전을 봤다. 리아는 엄마가 보고 싶었다. 엄마의 유품은 지하실에 있었다. 리아는 그것들을 뒤지다가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한국인들이었다. 외할머니로 보이는 나이든 여인과 젊은 엄마, 그리고 2명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보조개를 만들며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리아는 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엄마의 수첩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에게 한국어를 배운 리아는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읽어보려 했다. 쉽지 않아서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었다. 엄마의 한국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낼 때마다 리아는 보물을 찾는 기분이었다. 한국 친구가 리아에게 물었었다. 너는 입양하니? 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혼혈도 아니잖아. 친구가 혼잣말을 했다. 뭐? 리아가 영어로 물었다. 친구는 말을 고르는 표정을 지었다. 머릿속에서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 같아서 리아는 기다렸다. 친구의 질문은 뜻밖이었다. 아빠는 미국인이잖아. 너 엄마는 돌아가셨고 넌 친아빠가 궁금하지 않니? 리아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거든. 넌 한국인의 외모를 가지고도 코리아타운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잖아. 나를 제외하고는 다 미국 친구들이지. 존이 너를 끝까지 길러줄까? 리아는 그 친구의 질문이 어려웠다. 그 질문 이후로 리아는 더 이상 그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다. 리아는 그 아이를 모른 척했다. 다시 미국 친구들과 어울렸고 그 질문을 잊으려고 애썼다. 대신 지하실에 들어가 엄마의 유품을 샅샅이 뒤졌다. 존이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날도 그랬다. 그날 리아는 다른 사진을 찾았다. 오래전 사진 속에 있던 엄마의 여동생이 자란 모습이었다. 사진의 배경은 바다가 갈라진 길이었다. 리아는 엄마가 해줬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 바다에 가면 아빠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진 뒤에는 엄마의 여동생 이름이 한국어로 적혀 있었다. 존은 리아의 손에 있는 사진과 리아를 번갈아 봤다. 당혹감이 깃든 파란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답을 찾은 것처럼 멈추었다. 존은 열었던 상자를 닫듯 지하실 문을 닫고 나갔다. 리아는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킨 범죄자처럼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갔다. 리아는 페이스북을 뒤졌다. 엄마와 여동생 휴대폰 번호로 그녀를 찾아냈고 친구 신청을 보냈다. 메시지에 편지를 썼다. 찍어두었던 사진을 같이 보냈다. 내 애인이 결혼하면 너와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 기숙학교를 알아봐뒀으니 전학을 준비하자. 6월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곳에서 지내다가 9월 학기에 기숙학교로 가렴. 며칠 후 존이 말했다. 리아는 엄마와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엄마의 흔적을 지우는 걸 원하지 않았다. 엄마가 요리하던 주방과 식기들, 매일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털던 거실, 라디에이터가 고장날 때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던 소파, 차를 마시다가 한숨 짓던 낡은 식탁, 손수 만든 식탁보. 이 모든 것들에는 엄마의 손이 타 있었고 그 옆에 리아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존의 애인이 이 집에 발을 들이는 날부터 리아에게 집은 사라지는 것이었다. 리아는 방학이 돼도 돌아올 집이 없는
부하가 될 거라는 서러움에 명치가 꽉 막혔다. 그날 밤 리아의 스마트폰으로 엄마의 여동생에게 답장이 왔다. 엄마의 여동생을 한국에서는 이모라고 부른다고 했다. 리아는 모아놨던 돈을 챙겨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모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 리아는 커진 꽹과리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앞서간 이모가 리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모의 옆으로 풍물배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모가 어서 오라고 손짓했다. 풍물배가 건너왔으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다. 리아는 끈적끈적하게 밟히는 갯벌에 발자국을 찍으며 걸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 영영 다시 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허리까지 긴 리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리아의 옆에서 걷는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다. 나이든 여인과 길이 열린다고 외쳤던 소년이었다. 소년은 리아보다 몇 살은 많아 보였다. 그러나 리아의 눈에는 어린 소년으로 보였다. 파도처럼 일렁이는 눈빛과 가무잡잡한 얼굴이 섬에서 자란 소년처럼, 더 이상 자라지 않을 소년처럼 느껴졌다. 아까 이 아이가 영어로 말하는 거 들었어요? 여인이 리아를 넘겨다 보았다. 한국애잖아. 일본이나 중국애인가? 소년이 대답했다. 그럼 일본말이나 중국말을 했겠죠. 저기 저 앞에 누나는 한국말이랑 영어 섞어 쓰던데요. 이 아이는 영어로만 말하더라고요. 소년은 리아를 빤히 바라보더니 한참 있다가 말했다. 예쁘네요. 둘은 리아가 옆에 없는 것처럼 말했다. 리아는 두 사람의 발을 봤다. 둘 다 노란 장화를 신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인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신에는 개흙이 묻어 있었고 종아리까지 흙이 튀어 있었다. 기이한 건 소년이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개흙이 하나도 묻지 않은 깨끗한 뒤꿈치였다. 이모가 다가온 리아를 향해 큰 소라를 내밀었다. 영어가 서툰 이모는 잠시 망설이더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리아는 괜찮다는 뜻으로 눈웃음을 지었다. 이모는 한국어로 말했다. 이 소라랑 저 숭어 있잖아. 그래 저 핏이. 이거 축제 전에 일부러 뿌려놓은 거야. 숭어도 양식장에서 대량으로 들어와서 풀어놓고 사람들 실컷 잡고 재밌으라고.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물이 빠졌을 때 이 동네 할머니들이 다 잡아버렸을 거야. 리아,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하겠니? 이모의 얇은 입술이 새처럼 조잘조잘 움직였다. 리아는 진짜 큰 소라구둥이라고 말했다. 이모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리아는 소라를 흔들어 보이며 땡큐라고 대답했다. 그제야 이모는 안도한 듯 눈웃음을 지었다. 이모와 리아는 모도를 향해 계속 걸었다. 갯내가 나는 끈끈한 바람이 불어와 리아와 얼굴이 축축했다. 앞사람은 장화에서 개혁이 튀어 리아의 옷에 묻었다. 리아는 공항에서 이모를 만났을 때 한국어로 듣는 건 할 수 있지만 말하는 건 안 된다고 영어로 설명했다. 이모는 그 자체를 못 알아들었다. 리아가 영어로 한마디 하면 외삼촌들은 휴대폰을 열어 구글 앱으로 검색을 하다가 자리를 피했다. 이모는 당황하지 않은 척했지만 수다스러워졌다. 리아는 영어가 이 가족을 겁먹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리아는 말보다 모모 언어와 눈웃음으로 대화를 시도했다. 리아는 엄마가 자라온 섬을 보러 왔다고 영어로 말하다가 휴대폰에 찍어둔 이모 사진을 보여줬다. 리아는 사진의 배경을 가리켰다. 이모 눈이 붉어졌다. 알고 싶은 거지? 친아빠에 대해서. 이모 말이 끝나자 리아는 이모의 손을 잡았다. 이모 눈이 반짝 빛이 난 다음 리아를 향해 찡긋했다. 외삼촌들은 반대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서 대토론회를 했다. 말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리아는 다 알아듣기 힘들었다. 엄마도 친정 식구들과 떠들고 싶었을 것이라고 리아는 생각했다. 존은 엄마를 배려하려고 한국어로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존의 언어는 머릿속에서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을 거친 말이었다. 적절할 때 쏟아지지 않았고 한 박자 늦게 나오는 한국어를 엄마는 답답해했다. 엄마의 한국말이 빨라서 존은 종종 못 알아들었다. 또 존과는 결코 이 가족들이 하는 말처럼 깊은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는 부부싸움에서 이기고도 상처받은 표정으로 멍하게 앉아있곤 했다.
이모는 2대1로 싸워 이겼다. 자기가 운전해 리아를 데려갈 것이며 진도의 숙소를 못 잡을 경우 외할머니가 살던 집에서 잘 거라고 했다. 그 집은 추워서 안 된다고 외삼촌이 말했다. 결국 우수영의 숙소를 잡고 회동에 가서 축제를 본 다음 하룻밤 묵고 돌아오기로 했다. 가족들은 수긍하고 다음 안건을 위해 거의 피를 토하는 토론을 했다. 저녁은 뭘 먹을까라는 것이었다. 식성이 다른 리아를 위한 배려였다. 리아는 뭘 먹든지 상관없었지만 시끄러운 이 가족에게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져 마음이 포근해졌다. 리아가 추울까봐, 배고플까봐, 불편할까봐 눈치를 봐가며 열중하는 이 동양인들이 리아의 가족이었다. 무엇보다도 리아는 그 섬의 그 바다, 길이 열리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자 보물지도의 끝에 와 있는 듯 설렜다. 너 미아 동생 아니냐? 이모가 얼굴을 붉히며 돌아섰다. 리아 옆에서 이야기하던 사람 중에 나이가 있는 여인이었다. 너 엄마 죽고 섬을 떠났다는 말은 들었다. 몹쓸 사람. 왜 먼저 간 거냐? 나도 계속 사는데. 오래 사는 내가 죄인이다, 죄인. 근데 누가 또 죽었냐? 여긴 사람이 많이 죽어야 찾아오더라.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야 리아는 외할머니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가족들 분위기를 봐서 짐작하고 있었다. 여인은 머리가 휘고 얼굴에 기미와 잔주름이 많아서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아니요. 잠깐 진도에 다니러 왔다가 축제 보고 가려고요. 이모가 리아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대답했다. 여인은 리아 얼굴을 잠깐 바라보더니 누구냐고 묻는 눈빛을 보냈다. 이모는 대답을 망설였다. 조카냐? 아까 보니까 영어로 말하더라. 여인이 말했다. 미아 언니 딸이에요. 미아 언니는 1년 전에 죽었고요. 미국에서 온 리아예요. 이모가 불안한 눈으로 리아를 보고 모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가 여인을 봤다. 시상에 걔가 죽었디야? 새파란 그 젊은 것이. 여인은 리아의 얼굴을 봤다. 이 아이가 그럼 우리 리아는 여인의 눈을 마주보았다. 여인의 눈길은 리아를 비켜가 옆에 쓴 소년에게 머물렀다. 여인이 이어서 중얼거렸다.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구나. 여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 회동에 도착한 풍물배는 여전히 꽹가리를 치고 있었다. 인파가 건너가고 건너오며 여인의 어깨를 스치고 부산스럽게 지나갔다. 여인만 제자리에 꼿꼿하게 멈춰 있었다. 주름진 여인의 얼굴에 사오르 태양이 맹렬히 내리쬐었고 해풍이 열기를 거두어가며 머리카락을 날리는 동안 여인은 서 있었다. 리아와 앞에 열려있던 바닷길이 서서히 물에 잠기는가 싶었는데 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었다. 리아는 눈물을 목구멍으로 삼켰다. 엄마가 리아 앞에서 눈물을 숨기던 방법이었다. 리아의 가족이 살던 시애틀에는 바다가 있었다. 리아는 시애틀 외곽에 살았는데 그곳의 바다는 잔돌이 많았고 목재가 떠밀려왔다. 수영하기에는 거친 바다였다. 엄마는 그 바다를 리아와 걸으면서 말했다. 이 바다는 진도의 바다를 닮았다. 이 바닷물이 진도에 있는 그 바다까지 연결되었다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진다. 진도에는 회동리라는 곳이 있어. 그곳에 뽕할머니 전설이 전해진단다. 옛날에 진도에는 호랑이가 많았다고 해. 회동 마을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서 마을 이름도 호동리라 불렀단다.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 피해를 보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전부 앞 바다의 모도로 도망을 갔대. 그런데 급하게 떠나느라 뽕할머니를 빼놓고 간 거야. 혼자 남은 뽕할머니는 용왕님께 다시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그해 2월 금은께 용왕이 뽕할머니 꿈에 나타나 내일 바다에 무지개를 내릴 테니 그 길로 바다를 건너가라고 했다는 거야. 다음날 뽕할머니가 가까운 바닷가에 나가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휘어진 길이 생겼어. 그래서 가족들을 만났어? 리아가 물었다. 엄마는 그 부분에서 늘 말을 멈추었다. 리아는 엄마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삼키는 것을 아주 나중에야 알았다. 엄마는 눈물을 삼키면서 그 검고 거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서 있었다. 그럴 때마다 리아는 엄마의 손을 잡고 그 바다를 걸었다. 엄마, 가족들 보고 싶지? 엄마는 리아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가 100번도 더 말했던 한국어를 들었다. 엄마는 꼭 이 말은 한국어로 했다. 바다에 난 그 길을 내 아빠와 손을 잡고 걸었어. 그 해에는 새벽과 밤에만 길이 열렸어. 축제가 열리지 않아서 우리 둘만 걸을 수 있었어. 저녁 노을이 진 바다였어. 노을이 주황색이라 우리 둘만의 오렌지 월드였어. 회동과 모도의 중간. 바다 가운데 우리 둘만 있었어. 그 길에서 아빠가 나한테 청혼했어. 우리는 20살이었어. 두려울 것이 없었지. 사랑했으니까. 엄마는 친아빠와의 사랑을 영어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새아빠 존에 대한 배려였는지 친아빠와의 사랑을 아름답게 추억하고 싶어서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리아는 100번쯤 들은 그 장면을 상상하며 한국의 진도라는 섬, 회동이라는 바다에 가고 싶었다. 오렌지색 노을이 깔린 환상 속에서 얼굴도 모르는 리아의 아빠는 언제나 20살 소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에 사는. 바닷길이 닫힌다는 경고방송이 들렸다. 리아는 여인의 옆에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며 눈치댔다. 소년이 여인을 흔들었다. 굳어있던 여인의 몸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서 얼굴에 피가 도는 것 같았다. 여인은 잠깐 죽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우리 집에 가자. 밥 먹을 보내고 싶다. 여인이 리아의 손을 잡아 끌었다. 리아는 이모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모는 리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듯했다. 이모가 손을 떼놓으려 하자 악력이 느껴졌다. 리아는 여인을 따라가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여인은 손에서 힘을 풀었다. 리아는 여인의 손에 붙들려 회동으로 돌아갔다. 바닷길은 서서히 파도에 덮여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그 길에서 해산물을 포획한 사람들이 춤을 추듯 그것을 흔들며 몰려갔다. 바닷가 행사장에서 씻긴 굿이 시작되었다. 여인은 멈춰서더니 리아를 끌고 굿판의 맨 앞에 앉았다. 이모는 리아의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냥 이벤트 중 하나야. 무서워하지 마. 뒤에 앉은 이모가 리아의 귀에 대고 말했다. 방금까지 보이던 소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리아는 사방을 둘러봤다. 뭘 찾는 거야? 이모가 물었다. 리아는 어깨를 축혀 올리며 입술로 물었다. Didn't you see the boy who was just here? 이모가 다시 물었다. 여기 있던 소년? 도대체 누구? 그 순간 굿판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리아는 정면을 바라봤다. 흰옷을 입은 남자들이 왼편에 앉아 가야금을 듣고 대금을 불고 징을 치고 장구를 두들겼다. 중앙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흰옷을 입은 신녀가 망자를 위한 굿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신녀의 앞에 소복을 입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다른 신녀가 둘 있었다. 신녀는 손에 든 타레로 앉아있는 신녀들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오너라 불쌍하신 우리님아. 신녀가 고글했다. 신녀는 울듯이 창을 흥얼거리며 손에 든 작은 천을 조물거렸다. 잠시 후 신녀가 관람객 중에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을 고르려 왔다. 여인이 리아의 손을 잡고 신녀를 따라갔다.
리아는 여인과 나란히 앉았다. 신녀들이 타레를 흔들며 리아의 주위를 맴돌고 머리를 쓸어내렸다. 붉은 그릇 물을 리아 주변에 뿌리고 리아의 몸에 묻혔다. 다른 신녀는 소뚜껑 모양의 신물에 주술을 거는 듯했다. 여인은 손을 맞잡고 빌었다. 신녀들이 흰 천으로 리아의 몸을 감싸며 고글했다. 리아는 귀신을 부르는 주술에 초대된 것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리아의 몸을 쓸던 흰 타레가 파르르 떨렸다. 신녀가 리아의 등을 타레로 세차게 두드렸다. 신녀들이 흰 천을 휘저으며 춤을 추었다. 잠시 후 신녀들이 흰 천을 길게 펼쳤다. 작은 상의 모양이 그 흰 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리아는 그 순간 여인의 기도가 엄마를 죽게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얘야, 이제 어메 아베 둘이서 저 길을 간단다. 리아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리아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생각했다. 엄마의 기도가 가족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라면 이 여인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왜 이제야 하늘에 닿았다고 할까? 징소리가 고막이 터지도록 크게 울렸다. 너! 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시킹코스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여인이 쫓아와 리아의 손을 붙잡았다. 여인은 두 손으로 리아의 손을 감싸 자신의 가슴에 댔다. 여인의 심장이 리아의 손 안에서 작은 동물처럼 움직였다. 제발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가라. 저기가 우리 집이다. 산 밑에 자리 잡은 이 동네의 집 중 가장 위에 있는 청색 기아집이었다. 리아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리아는 이모의 차가 서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여인은 리아를 쫓아 달리다가 넘어졌다. 리아의 뒤를 따라오던 이모가 돌아서서 여인에게 갔다. 이모는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고 몸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지발 아가! 여인이 주저앉은 채 손짓했다. 리아는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주차장으로 뛰었다. 이모가 자동차로 다가와 차키를 누르자마자 리아는 앞좌석에 들어가 앉았다. 리아는 귀신에게 목덜미가 잡힌 것처럼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다. 렛츠고 이모! 리아는 여인이 쫓아올까봐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봤다. 이모는 침착하게 차를 출발시키면서 리아의 눈치를 살폈다. 자동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해안도로 쪽으로 향했다. 자동차가 뽕할머니 동상이 세워진 바닷길 입구를 스칠 때였다. 여인이 뽕할머니 동상 옆에 오독하니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다. 여인은 이모의 차에 탄 리아를 향해 가느다란 목을 돌렸다. 여인의 자글자글한 얼굴이 젖어 있었다. 어둠이 순식간에 내려와 여인의 모습을 덮었다. 리아는 여인의 모습을 외면하려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모가 핸들을 돌리면서 입을 열었다. 나는 어쩐지 너가 내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느낌이 들어. 저분이 네 할머니야. 저분이 왜 저러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엄마의 집은 이 동네의 옆 동네였다. 엄마 아빠는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 같은 반이라 정이 들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귀게 되었다. 아빠는 오토바이를 타고 진도 길을 달리는 걸 즐겼다. 엄마는 뒷자리에서 아빠의 허리를 붙잡고 진도의 북산을 올라가 보고 진도대교를 건너 우수현까지 가보았다. 이 섬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섬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게 소원이었다. 도시는 언제나 설렜고 섬은 지루했다. 도시는 사랑과 흥미거리로 넘치는데 이 섬은 1년에 딱 한 번 신비의 바닷길 축제 때만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빠는 도시에서 살다가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섬으로 왔다. 섬은 어머니의 고향이었지만 아빠는 영원히 섬에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빠는 이 섬의 모든 길과 바다와 바람과 돌멩이까지 사랑했다. 때가 되면 드러나는 갯벌과 그곳에서 팔딱이는 생물들, 바다에 나가 낚시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을 때의 쾌감, 그물에 물이 빠져 의심면 모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바닷길, 해가 지는 새방길을 달리고 전두 두 길을 달렸다. 화가가 태어났다는 울림산방의 숲길을 달리고
고려의 왕이 죽어 묻힌 왕무던제를 돌아 그들이 쌓아놓은 용장산성과 몽골군이 쳐들어왔다는 벽파까지 가보았다. 아빠가 이 섬에서 가장 좋아했던 것은 엄마였다. 바다를 보며 엄마와 살고 싶은 게 20살 아빠의 꿈이었고 미래였다.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섬에 남고 싶은 거의 유일한 아이들이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섬을 휘젓고 다닌 것은 치기가 아니었다. 이 섬을 사랑해서였다. 둘은 그날도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어. 영등제가, 그러니까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없던 해였어. 언니 말에 의하면 그날 저 바닷길에서 청혼을 받았대. 둘은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달렸어. 그리고 사고가 난 거야. 그날 아빠는 엄마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헬멧을 씌워주었다. 아빠는 달렸다. 덤프트럭이 앞에 나타났다. 속도가 줄지 않았다. 오토바이가 덤프트럭 밑으로 들어갔다. 아빠는 외상이 없었다. 뇌진탕으로 즉사했다. 엄마는 다리가 쓸리고 무릎에 멍이 들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엄마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아들을 잃은 여인은 바닥을 구르며 울었다. 내 새끼 잡아먹은년. 너가 내 새끼 꼬드겨서 오만 사방에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너가 부르면 밤이나 낮이나 뛰쳐나갔어. 밥 먹다가도 나갔어. 그날 밥도 제대로 못 먹였는데. 여인은 하루하루 찾아와 엄마를 잡아 뜯었다. 외할머니와 가족들은 말리지 못하고 외면했다. 여인은 미쳐갔다. 마을에 사는 외할머니와 가족들을 따돌렸다. 외할머니는 남편 대신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고작 20살의 엄마는 삶을 놓고 싶었다. 엄마의 뱃속에는 리아가 있었다. 엄마는 리아와 이 섬에서 살 자신이 없었다. 엄마가 죽으려고 바닷가에 선 날 선교사로 섬에 와 있던 존이 엄마를 말렸다. 존은 소문을 들어 엄마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존은 미국에 가서 다른 길을 찾아보길 제안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사람들은 곧 있겠지. 그래도 너가 돌아오면 다시 기억해낼 거야. 내 동생들 지금 학교 가도 괴롭힘을 당해. 너 때문에. 준호네 집은 완전히 망가졌어. 준호 엄마가 아직도 밥 차려놓고 준호 기다린대. 준호 친구들이 찾아가면 준호가 곧 올 거라고 한대. 너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곧 잊을 거야. 미국은 멀겠지. 그러니 가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 너한테 없던 길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가면 건너오지 마. 외할머니가 고단하게 말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말했다. 외할머니는 아들을 잃고 반은 미쳐버린 여인이 있으니 자신도 딸을 보지 못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여겼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생이 딸을 그리워하다가 끝날 줄은 몰랐다. 리아는 핸들에 놓인 이모의 손을 잡았다. 리아는 돌아가자고 고갯짓을 했다. 이모의 차는 진도대교를 달리는 중이었다. 이모는 다리를 다 건넌 후 차를 유턴했다. 회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리아는 이모가 해줬던 이야기의 여백을 생각했다. 아빠가 엄마를 태우고 달리던 해안도로에서, 낙조가 고운 바닷가에서, 오토바이는 잠깐씩 멈췄을 것이다. 20살의 아빠와 엄마는 이 섬의 구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나눴을 것이다. 이모가 잠깐씩 숨을 멈췄던 이야기 속 어느 틈에서 리아는 생각났을 것이다. 리아는 찻장을 내리고 그날은 엄마, 아빠가 내쉰 숨을 잡듯 손을 뻗었다. 리아는 뿌리치고 온 여인이 떠올랐다. 리아는 갑자기 사라졌던 소년이 나타나 여인을 챙겼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모의 차가 어둠을 뚫고 회동에 들어섰다. 여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소란스러운 음악과 취객들의 고함이 축제의 마지막 밤을 조각내고 있었다. 그러나 여인의 주인은 적막했다. 이모의 차가 서행했다. 아따 저 할매 또 저기 앉았네. 바닷길만 열리면 혼자 중얼거리면서 건너갔다 온디야. 그 있냐? 배 뒤집어졌을 때 말이여. 팽목항에서 부모들의 자식들 기다릴 때도 거기 가서 절하고 있었디야. 그랑께
그 큰 배 건져서 목포로 가져간 뒤로도 안 갔다면서. 그 사람들 폭폭한 매물 알아서 그랬겠지. 오메, 그럼 여적 죽은 아들 기다리는가? 자동차 옆을 지나던 사람들이 말했다. 그들은 축제의 열기로 흥청거리는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리아는 여인과 함께 있던 소년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 들었다. 여인은 앞에 자동차가 서자 여인은 굳은 다리를 끌고 리아에게 다가왔다. 이모, where the boy who was with grandmother? 리아가 이모에게 물었다. 리아, 도대체 누굴 찾는 거야? 할머니는 계속 혼자였어. 이모가 대답하고 다가온 여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여인은 이모의 손을 잡고 다독이며 고맙다고, 리아를 데려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리아는 새벽에 눈을 떴다. 담요를 뒤집었으며 이모가 몸을 뒤척였다. 리아는 방마다 문을 열어봤다. 이모가 잠든 방을 제외하고 2개의 방을 확인했지만 소녀는 없었다. 리아는 마당으로 나갔다. 이 마을을 품고 있는 산은 엄마가 이야기해준 호랑이가 나오던 산이었다. 마당에 나가보니 새벽 노을에 짙게 깔린 바다와 모두로 연결된 바닷길이 보였다. 마을은 바다와 산에서 품어낸 수증기에 잠겨 있었다. 리아는 마을길을 내려갔다. 바닷길로 가는 길에 간밤에 씻긴 구슬을 했던 자리를 지났다. 리아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반지를 꺼냈다. 엄마가 죽기 전 리아의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아빠가 청혼할 때 준 실금 반지였다. 리아는 바닷길의 입구에 섰다. 멀리서 보면 열린 것처럼 보이던 바닷길은 옅은 물에 잠겨 있었다. 그곳조차 서서히 거치면서 길이 열렸다. 그래서 뽕할머니는 가족들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 시애틀의 검은 바다에서 리아가 물었다. 엄마는 옷깃을 여몄다. 엄마가 시애틀에 와서 끝내 적응이 힘들었던 것은 비와 긴 겨울이었다. 레이니어 마운틴의 봉우리는 1년 내내 설산이었다. 내 기도로 바닷길이 열려 너희들을 보았으니 이제 소원이 없다. 유언을 남긴 채 기진하여 숨을 거두고 말았어. 그렇게 만나고 싶던 가족을 만났는데 죽었어? 리아가 묻자 엄마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이 들기 시작했다. 바닷길이 사라지고 있었다. 리아는 들고 있던 반지를 있는 힘껏 던졌다. 흰 천으로 만든 길을 따라 엄마의 반지가 저승으로 건너갔다. 씻기꾼 파는 장구소리, 북소리, 꽹과리 소리가 환청으로 들렸다. 신녀 처량한 곡소리도. 가시오, 고운 우리님. 사라지고 있는 바닷길 가운데 손을 맞잡은 엄마 아빠가 보였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았다. 리아는 처음으로 아빠를 보았다. 길이 열렸다고 소리치던 소년, 여인의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던 소년, 리아에게 예쁘다고 말했던 그 소년이었다. 리아는 소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나 소년은 더 멀어졌다. 엄마의 모습도 20살로 돌아가 있었다. 엄마 아빠는 다시 손을 붙잡고 걸어갔다. 파도가 밀려와 그들을 덮었다. 리아는 소년에게 물었어야 했다. 너는 누구냐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리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 아빠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리아는 이제 혼자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존이었다. 엄마를 미국 데려간 존은 엄마가 자신을 받아줄 때까지 기다렸다. 엄마는 영주권을 얻어야 했기에 서류상 혼인을 해두었다. 존과 엄마는 같이 사는 동안 자주 다투었다. 엄마는 존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차갑고 냉정하다고 외로워했다. 그러나 리아가 보기에 존은 엄마의 마음을 얻어본 적이 없었다. 리아가 전화를 받자 존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존은 리아가 한국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존은 담담하게 한국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다. 리아는 이모와 외삼촌들이 잘 대해준다고 했다. 아빠를 만났다는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리아, 너도 알고 있잖아. 미아는 나를 사랑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전화까지 안 와도 좋아. 내 애인을 설득했어. 너가 대학 가기 전까지 기다릴게. 제발 돌아오렴. 리아는 존에게 곧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리아, 아침 먹자. 할머니가 밥 차려놓았어. 이모가 리아의 곁으로 걸어오며 말했다. 밥상에는 멸치볶음과 고등어구이, 참기름에 볶은 전복, 봄동 겉절이, 냉이 된장무침, 톱무침과 구운 김이 놓여 있었다. 국은 엄마가 생일마다 사다 먹던 미역국이었다. 지발 밥 한 끼만 먹고 가라. 여인이 리아의 발을 쓰다듬었다. 리아는 여인의 손수 지은 밥과 국을 떠먹었다. 여인은 마음이 따뜻한 미역국에 담겨 목구멍으로 넘어왔다. 리아는 미역국에 밥을 말아 술술 떠먹었다. 비릿한 미역맛이 혀를 감싸고 뜨끈한 국물이 배꼽까지 따뜻하게 했다. 여인은 젓가락질이 서툰 리아를 대신해 반찬을 집어주었다. 전복을 리아의 숟가락에 올리고 톱무침을 올려주었다. 이 두 가지 반찬은 아빠가 좋아하던 것이었다. 리아는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물을 마셨다. 아들이 죽은 후에도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여인의 마음을 리아는 알고 있었다. 1년 전 엄마가 죽고 나서 리아의 날들도 그랬다. 이모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여인이 리아의 손을 잡았다. Her son lived with Mia this morning. 리아가 말했다. 이모가 옆에서 물었다. 리아, 할머니 아들이 오늘 새벽에 미아랑 떠났다니 무슨 말이야? 꿈을 꾼 거야? 이모가 여인과 리아를 번갈아 보았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나도 안다. 아가, 이제 그 아이를 보내줘야지. 내가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어. 이제 그 아이는 여기 있단다. 여인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리아는 여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다. 그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댔다. 리아는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지켜봐 주었다. 아가, 가거라. 너는 넓은 세상의 모든 길을 다 밟아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렴. 나 대신, 일찍한 너희 엄마 아빠 대신. 리아는 돌아오고 싶어 하던 엄마가 오지 못한 이유를 이해했다. 엄마는 돌아올 집이 없었던 것이다. 외할머니가 죽고 나자 돌아올 자리를 잃었던 것이다. 리아도 그때의 엄마와 다르지 않았다. 할머니는 리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가,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이 집으로 돌아오니라. 내가 기다릴 테니.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올 곳이 있다면 없는 길도 만들면서 앞으로 나가면 되는 일이었다. 리아는 마지막으로 바닷길을 바라보았다. 리아가 열고 갈 바닷길은 2.8km가 아니라 28,000이거나 그보다 더 먼 길일 것이다. 리아는 엄마와 짧은 삶보다 더 오래 살 것이며 더 멀리 갈 것이다. 그 시작은 이제 리아가 생겨난 이 바닷길에서부터였다. 저는 잠들지 못하는 밤에는 글을 쓰거나 오래전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떠올려요. 이 소설 속 모델인 미국에서 우리 가족을 찾아왔던 조카 엘렌처럼요. 18살의 우리 가족을 처음 찾아온 미국 조카 엘렌은 눈부시게 아름답던 모습을 생각해요. 그 아이가 찾고 꿈꾸고 보고 싶었던 한국 가족들과 엘렌 엄마의 고향 섬을요. 그 마음들을 떠올리면 제 마음이 포근해져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봄날이 있지 않았나요?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사랑도 좋고요. 박지음의 불면을 잊은 긴긴밤 불밤이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지음의 책 내바강가에서 우리는은 알라딘과 예스24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도 굿나잇!